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유승현 기자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건강 상담 메일을 보내주셔서 이걸로 또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도입부에 굉장히 친한 느낌의 동생 같은 사담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안녕하세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듣다 보니 마치 친한 형 누나인 듯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셔서 제가 응답해드렸습니다. 저의 나이를 자세히 알고 저희도 굉장히 계시나 봐요. 친하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건강상담 메일 보내주신 분 잘 없어서 반갑습니다. 자, 뉴스에서 보면 또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조동찬 기자님은 살 안 빼셔도 되겠던데 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하셨어요. 진짜 동생 같다. 이런 말 해주는.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아니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살이 찌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약간 제 몸이 무거운 게 좀 싫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 살찌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스트레스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 이건 별론데라는 것을 억지로 먹어서 살찌는 건 싫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 나이가 주는 어떤 현명함, 지혜 이렇게. 소화력이 얘기할까요? 떨어져서 잘 안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저번에 검진 그 얘기 하다가 이제 막 요즘에 좀 관리하신다는 거 듣고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나? 선배 얘기해서 내가 귀담아 안 들어서 기억이 안 나나 보네? 그 얘기까지 아니 귀담아 들어도 기억이 안 날 나이에요. 예. 와, 요즘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때 귀담아 들으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럼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대충 해도 되겠네? 어차피 기억 안 날 거.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가 이제 질문이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 본격적인 고민 읽어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요새 너무 힘들어하셔서 고민 상담 올립니다. 54년생이신 어머니는 비만에 고혈압을 달고 다니시고 작년엔 자궁을 드러낸 암 수술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늘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견디시는데, 그런데 이런 병보다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명이라고 합니다. 24시간 계속 귀에서 매미 소리, 시끄러운 새소리 이런 게 들리신다는데, 이게 아픈 건 아닌데 너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주변이 조용하면 더 크게 소리가 들려서 항상 TV 켜두시고, 밤에 잠도 못 들어서 새벽까지 TV 보시다가 겨우 잠드시고, 병원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불치병이라고 마음을 잘 다잡으라는 그런 말만 하시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정말 치료 방법 없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저는 이명 너무 세게 저도 겪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예.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저는 괜찮아지셨는지. 괜찮아진 게 사실은 그 외상에 의한 이명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넘어져서 머리를 좀 다쳤을 때 네. 2-3달 정도 생긴 거라 좀 좋아지고 나서 같이 없어진 케이스였는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인지는 너무 잘 알아요. 네. 네, 이제 이명을 뭐라고 하냐면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만 들리는 거죠. 나한테만. 네. 이건 내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겠죠. 그럼 왜 내부에서 소리가 들리느냐? 내부에도 어떤 자극이 있겠죠. 내부에도 혈관이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이쪽 저쪽 고개를 돌리다 보면 그 청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이 8번째 뇌신경이거든요. 네. 근데 8번째 뇌신경과 청각을 담당하는 뇌신경과 안면을 움직이는 뇌신경은 붙어 있어요. 7번, 8번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명입니다. 보통 유일아 아나운서처럼 어떤 외상에 의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나의 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아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손을 내가 살짝 건드리면 안 아프죠? 그런데 여기가 시뻘겋게 멍든 상태, 막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죠.
통각세포의 역치가 낮아져서 원래는 통각만큼 큰 자극이 아닌데도 통각세포가 자극돼서 아픈 거예요. 네. 그런 원리입니다. 모든 염증은 역치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염증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외상만 그러느냐? 네. 아니겠죠. 이 안쪽에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이 있어서 생겼을 그럴 수도 때. 있고 아니면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여기에 뭔가 염증을 일으키는 양성종양이라든가 아니면 악성종양이라 여러 문제에 의해서 생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것들 중에 이렇게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명이 비율이 한 없어. 10% 정도도 안 맞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만약 그런 어떤 염증이나 이런 원인이 해도. 있다면 외상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일시적이겠죠. 그것이 나으면. 그런데 일시적이지 않아요. 뭐 바이러스 염증도 가셨고 외상이 뭐 충분히 오래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청신경을 따라서 그 뇌의 혈관 동맥이 같이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살짝 옆에서 살포시 따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감아요. 감고 따라가면 이 감고 따라가면 동맥이니까 심장 박동에 따라 폴짝폴짝 뛸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 이명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저 심장 박동 소리였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게 저 귀에 이제 MRI를 찍고 뇌 MRI 그 청신경과 그 안쪽의 동맥의 관계를 보는 MRI를 찍어요. 혈관 MRI를 찍어서 그게 맞으면 그건 수술로 치료가 돼요. 거기에 이제 테플론이라고 하는 완충제를 넣어주는 걸로 치료법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나이가 들면 정상적으로 얘가 들을 소리만 듣고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그전에 젊었을 때는 이 내부 소리를 안 들었냐면 거기에 완충 장치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한 그런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닳고 조금 딱딱해지면 내 안쪽에 귀의 구조도 유연성이 떨어지면 이제 들리는 거겠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마음 아프지만 뭐 팩트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어떤 이명의 증상은 심리적인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민해지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우울할 때 더 이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금 체크는 해드릴 필요 있고요. 네. 근데 손쉽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쇳소리 이런 건 아니니까 이분은 이제 귀지 같은 건 아닌 경우인데 귀지가 노인들 경우에는 귀지가 계속 안에서 흔들리는 경우에도 이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귀지 소리는 매미 소리나 시끄러운 쇳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건데 이건 그야말로 이제 그 청신경의 안쪽에 어떤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그냥 전형적인 이명의 그런 소리인데 그럼 지금 현대의학은 어떻게 하느냐? 무뎌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리가 안쪽에서 내부에서 들리는 걸 어쩔 수는 없지만 무뎌지게 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는 실제로 이비인후과 이 클리닉에서 이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계속 백색 소음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포저티브한 자극도 네가티브한 자극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그냥 무덤덤한 감각을 주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파도 소리, 새 소리, 뭐 바람 부는 소리, 비 오는 소리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그냥 원래 있던 쇳소리, 나를 거슬리게 했던 어노잉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네. 어노잉하게 했던 매미 소리나 시끄러운 쇳소리가 덜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약물로는 안 들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희망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로 한약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어떤 방법이라도 써보는 거죠. 네. 안 돼. 그런데
아직 그거가 이명을 그쪽 의료계에서 한의계 쪽에서 한약으로 이명을 감소시켰다는 유의미한 근거를 아직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드렸던 이 중성 소리, 그러니까 백색 소음을 하는 재활치료법은 물론 아주 괄목할 만한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명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근거에 관한 연구들은 제법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이게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백색 소음이 나의 이런 것들 무디게 해서 이렇게 조금 이명을 덜 들리게 하는 것처럼 내가 덜 예민하게 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이건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디지털 치료기기로 이명에 대한 게 다른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백색 소음과 인지행동 치료 이 두 기법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기가 다른 나라에선 허가받은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이명이 내가 어지럼증을 동반한 이명이 있다. 이거는 다른 질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청력까지 안 들리면서 동반하는 이명 이것도 또 다른 질환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면서 청력은 잘 들리는데 그냥 순수하게 이 소리만 들리는 것이라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병원 4군데 가셨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병원인지를 사실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냥 이비인후과 같은데 가셨겠죠? 그냥 작은 네. 데 가서 뭔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질적인 고칠 수 있는 원인을 찾으신 건지 그게 우선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원인을 찾았는데 뭔가 안 나와서 이렇다고 하시면은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그 이명으로 용한 뭐 그런 한의원만 가셨다든지 만약 이런 케이스라면은 조금 더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약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력 저하로 인해서 이제 이명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다 검사를 받으신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이제 이명이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 4군데면 한 군데는 뭐 가셨을 것 같으니까 이제 혹시나 청력이 연령별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연령별로 청력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혈관 MRI를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인데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 이명이 되셨느냐 요거를 지금 안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명을 앓으셨던 기간이 오래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혈관 MRI를 찍어서 혈관이 감는 거 그게 원인이라고 했는데 오래되신 분은 거기다가 완충제를 삽입하는 수술에도 효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검사를 권유하지 않는 거죠. 그거 뭐 몇십만 원 하는 검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갔는데 혈관 MRI는 그 추천을 안 해주시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되셔서 설령 그거라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좀 늦거든요. 근데 그거라고 하더라도 이 완충요법, 백색소음요법과 인지행동 치료는 그거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감소시키는 건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이거 10년 전에 리포트를 한 적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재활치료 백색소음을 통한 이명 치료가 처음으로 논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신경외과니까 오로지 수술적인 치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전공의 할 때는 그랬거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치료 다른 방법은 없고 이 경우에만 10% 안 되는 경우에만 수술 치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리포트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연을 주셔서 다시 검색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전합니다. 여전히 이 백색 소음 치료는 뭐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지금은 딱 굳어져 있고요. 관련 근거들도 있고 그때와 다르게 인지행동 치료도 근거를 확보해서 치료 순서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유 참 답답하시겠네요. 네. 저 근데- 10년 전에 이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방법 찾아봤을 때
원래 잘 때 조용해지면 제 소리 더 크게 들리거든요. 네. 베개에서 이렇게 백색 소리 네. 나는 뭐 이런 네. 제품도 있고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네. 저는 냉장고 앞에 이불 깔고 잤었는데 그때 네. 아,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인가 봐요. 아니 소리 났으니까 나 그러니까 백색 소음이 나는 그게 그런 게 좋은 비싼 냉장고예요. 소리가 시끄럽다. 우리 집 냉장고는 아직도 아니에요. 못 바꾸고 있어. 백색 소음이 아니야. 아주 그 나를 일정하게. 시끄럽게 하는 소음이야. 역시 좋은 냉장고. 좋은 냉장고는 백색 소음을 그 장치를 한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 저 몰랐어요. 근데 낮에 막 시끄러울 때는 이게 일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약간 이게 안 들리고 잊어지기도 잊혀지니까. 하는데 밤에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 주로 그러니까 소리 치료로 백색 소음 이런 치료로 조금 도움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나와 있는 치료법들 조금 열심히 한번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면 네. 네 그나마 좀 버텨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명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을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어머님의 이런 정신 건강, 지금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사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비문증이라고 하는 건데 눈에 이렇게 날파리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 막 움직이는 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되게 심해요. 저는 어느 정도인지 이제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100만 마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 엄청 돌아다니는데 이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한두 개 보였던 기억이 나고 지금 이제 40이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거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얀 벽이나 이런 데 종이 보면 더 많이 보여요. 맞아, 뭐 따라가고 그거 막 내가 저는 막 따라갈 상황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너무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글씨를 딱 보는 그 초점에 항상 걸리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것도 질환이 생겼나 하고 안과에 갔더니 그냥 다 비문증이었어요. 그냥 이런 것처럼 마음 컨트롤을 막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잊어버리라고 네. 이것도 네. 비문증도 대표적으로 잊어버리라고 하는 건데 또 있으니까 네. 의학으로도 어렵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비문증도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비문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의 내부에서 바깥 자극이 아닌데도 이제 내부의 이 어떤 문제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적응해요. 예. 이것도 적응하고 네. 이것도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백색 무슨 뭐 중성 빛의 자극 이런 게 없어요. 이건 사실 인지행동 치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그리고 약간 네. 볕이 심하면 이게 더 심해지잖아요. 밝은 데 가면. 어두울 때는 좀 나.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조명도 저도 일부러 옛날 회사 다닐 때 되게 창가 자리였어요. 근데 이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모니터를 보는데 저도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많이 있어요. 저 되게 글쎄, 심해요. 저도. 근데 이게 고도근시세요, 선배님?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고도근시면 근데 근시 이게 더 때문에 심해.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도 그리고 아니었던 것 같고 슬프게 나는. 나이가 들면서 더 이제 네, 더 많이 심해지고. 네, 이것도 그래서 좀 있어요. 적응하니까 지금은 그냥 또 괜찮거든요. 저는 늘 괜찮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그렇네요. 네. 네, 좀 조금이라도 좀 좋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좀 편해지면 네, 마음이.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 주제 네.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그 챗봇 로봇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이거를 뭐라고 이제 표현할지? 소프트웨어니까 로봇은 아니고요. AI? 컴퓨터? 챗 GPT죠. 근데 이제 챗 GPT GPT가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고요? 네. 네. 근데 일단 챗 GP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저도 당했는데 네. 챗 GPT를 딱 하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딱 나와요. 그래갖고 2주 뭐 사용료 $14, 그다음부터 뭐 $20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물론 그걸 실행해도 되지만 그거는 저기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건 오픈 AI이기 때문에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절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아니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현재 챗봇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근데 챗봇이 뭐 지금 나와서 여러 영역을 하고 있죠. 저희 정국희 기자가 보도했습니다만 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뭐 5초 만에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다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챗봇이 나와서 챗봇이 미국 하버드 의대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죠. 네. 잘 쓴 것 같아요. 미국 하버드 의대한테 그걸 이제 뭐 어쨌든 뭐 연구비를 주고 하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미국 하버드 의대가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 이렇게 토를 못 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기사를 보면 그게 아직 피어 리뷰를 안 거친 매드리브에만 게재돼 있다고 하지만 정식 이제 온라인에 그 저널에 게재가 됐고요. 네. 이 챗 GPT한테 의사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미국의 의사 시험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습니다. 2단계, 3단계는 인터뷰 형식도 있어요. 뭐 어떤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관련 근거를 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버드 의대 그거 3단계를 모두 합격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높은 수준의 근거를 대고 설명했다 그랬어요. 수석 졸업이네. 수석 합격이네. 수석은 아닌데. 수석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제 60%의 이제 이 합격 저기를 보이면서 보이면서 이게 설명을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얘네의 이 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떠한 그 전에 이제 우리 AI라고 하면 런닝 머신이라고 해서 뭔가 학습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전혀 의학에 대해서 학습시키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제가 이제 이걸 서울대 생명정보학과 교실에 가서 김주환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네. 이제 서울대 안에 네. 시스템 바이오 정보의학 국가임상센터 연구센터인가 이렇게 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 정보에 대한 이런 국가적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연구하는 데가 있는데 네. 당연히 챗 GPT로 막 이런 것들을 해보셨겠죠.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제일 먼저 했대요. 황달, 발열, 그다음에 뭐라고 했더라? 복통. 그러니까 황달이라고 하면 얼굴이 노랗고 그다음에 피버 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통 배가 아픈 거 증상이 있으면 뭐가 어떤 게 의심되냐 했더니 당연히 간질환이 의심된다고 간질환? 딱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검사를 받으면 되느냐 딱 물어봤더니 쫙 나와요. 그냥 최신 의대 교과서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어떤 뭐가 의심되고 그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뭐 이 검사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어떤 뭐 혈액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엔 어떤 약을 투여받아야 되느냐는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미 의대 교과서 모든 학회의 가이드라 이런 지침은 얘가 다 갖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해보면 알아. 아, 얘는 그냥 제가 만약 지금 이명에 대한 거는 챗 GPT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챗 GPT를 사용했다면 좀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아직 이제 요거는 제가 그냥 다시 들어가서 네. 학회에 있는 데 들어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임용치료는 어떻게 되느냐는 제가 챗 G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연 보내실 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챗 GPT한테 묻지 마시고. 왜요? 어머니의 상황 이런 것들을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개별적인 어머니의 연세와 나이와 이런 것들은 챗 GPT가 약하기 때문이건데요. 또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네. 본인이 직접 챗GPT한테 얘기를 해서 문제를 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것을 저널에 게재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재현해 본 거예요. 35세 여성이다. 갑자기 숨을 쉴 때마다 그 늑골 부위, 가슴 부위, 갈비뼈 부위가 통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여성은 다른 지병이 없다. 지병은 없고 심장병이나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첫 번째가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 의사들은 제일 먼저 이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거고 흉통이니까 폐색전증이라는 아주 이거와 가능한 가장 위험한 질병을 얘기해요.
근데 챗 GPT는 가장 위험한 것보다는 확률 높은 걸 합니다. 아. 그래갖고 이거는 늑 연골염이라고 딱 진단을 해요. 능연골. 그리고 두 번째 폐색전증 가능성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맞추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응급의학과 미국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뭐냐면 학생들 인턴 레지던트들이 가장 잘 틀리는 문제를 냈는데 얘는 딱 했다. 그 사람 의사는 어떤 그게 딱 보면 가장 위험한 것부터 이제 우선순위로 둬서 하는데 얘는 확률이 높은 것부터 한 거예요. 좀 짜롭고 냉정한 면이 있네 네. 우리보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했을 때는 얘한테 그랬어요. 얘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여성은 네. 다친 적이 없는데 골절이 맞느냐? 골절 맞아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 환자는 늑골 골절을 의심할 소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꿔버립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데 다친 적이 없어도 우리가 다친 적이 없더라도 갑자기 뭐 기지개를 편다거나 아니면 금 평상적으로 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평상적인 일상 활동에도 충분히 갈비뼈가 부러질 수 뭐 있잖아요. 재채기하다고. 예, 재채기하다고. 그래서 뭐냐면 사람 의사는 어떻게 묻냐면 재채기 하신 적 없습니까? 뭐 이렇게 크게 스트레칭 하신 적 없습니까를 물어야 하는데 챗 GPT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답만 하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챗 GPT가 이런 질문, 본인이 받은 의학적 질문에는 완벽하게 대단히 대답을 해도. 완벽하게 사람 의사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게 우리 톡 까놓고 챗 GPT보다 암기력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챗 GPT를 못 따라가지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건 기존 조건에서 더 물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환자가 나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럼 챗 GPT는 환자가 얘기한 것만 갖고 대답을 하는데 사람 의사는 묻잖아요. 이 묻는 거를 못하니까 최종 진단에는 서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허점이 조금은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질문이 없는 기초적인 의료 상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아픈데 어디 뭐 외과 뭐 소화기내과 가야 됩니까? 심장내과 가야 됩니까? 이거 바로 바로 챗GPT가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럼 이 약을 용법과 용량 나는 어떤 진단명으로 어떤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럼 용법과 용량 챗GPT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초적인 상담 영역, 그러니까 무언가를 외워서 하거나 무언가를 보면서 하는 영역은 챗 GPT로 다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환자를 묻고 따지고 더해서 최종 결정을 개인에 맞춰서 진단을 내리는 거. 예를 들면 이명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알아야 되는 이 뇌혈관이 그러니까 혈관이 그 청신경을 감싸고서 하는 것들도 이게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보내주신 사연처럼 이렇게 기간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의사는 앓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챗 GPT는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안에서 하는 거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삼성 서울병원의 이제 공두식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내시경으로 뇌수술하는 세계적 권위자예요. 정말 세계적 권위자예요. 뭐 그냥 전 세계의 그 신경외과 하시는 분들이 그분한테 많이 배우는 현재.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나요? 내시경 뇌수술 권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챗 GPT가 모릅니다 답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의 내시경 뇌수술의 권위자는 나야. 삼성서울병원 공두식 교수야.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한번 딱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물었대요. 내시경 뇌수술의 권위자는 누구니? 그랬더니 삼성서울병원의 공두식 교수야. 이렇게 답하더래요. 내가 조작.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래서 공두식 교수님은 페이스북에 챗 GPT 조작 가능하다. 내가 조작했다. 내시경 뇌수술의 권위자가 나라고 내가 조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거는 조작이 아니에요. 팩트니까 팩트를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거르는 능력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왜 그러냐면 얘는 의학 논문 순서에서 지가 이제 정하니까 의학 논문과 교과서와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분야의 명이다. 네. 어떤 병원이 되게 좋은 병원이다는 의학 교과서와 논문이 안 나와 없죠. 있지. 챗 GPT가 그걸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력하는 것이 유일한 얘의 공부 수단이 될 수 있죠. 공부 재료죠. 그러니까 그 공부 재료를 누군가가 딱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면 그 부분은 되게 약점인 위험할 거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예쁘다 이런 개념은 우리 인간 네. 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잣대가 다양하죠. 있을 수 예. 있는데 예, 얘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입력한 유일한 대로만- 아나운서는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고 저는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객관적인 시각은 다르잖아요. 맞잖아요. 예? 예쁘다고 생각하시고 전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달라요. 제 생각과 다르고. 아니다, 예쁘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기준을 정할 수 있네. 뭐 비율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의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피부가 하얗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글쎄요, 그것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그 영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지금 놀라워요. 그러니까 과거 것이랑 비교해보면 지금은 진짜 사람의 모습을 얘가 창조해요. 사람의 얼굴들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련된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근데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검색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더 빨리 그냥 답을 들을 수 있다는 더 거예요? 빨리 하는 거. 근데 지금 우리 포털 사이트 내 저기는 실은 광고랑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국내 검색서는 거의 다 광고고요. 특히 의료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내 검색 사이트에서 어느 병원 어깨질환 어디다 그러면 광고료를 제일 많이 주는 병원의 기사와 링크가 올라갑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병원, 그러니까 뭐 웬만한 대학병원은 참 미치해요. 성적이, 그러니까 뭐 전문 병원 중에서도 믿을만하고 성적이 좋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이 평가한 평가 기준은 이랑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업적이고 좀 아닌 병원들이 하거든요. 이거는 뭐 그런 검색 사이트에 저는 뭐 그야말로 상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영역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 개발자들이 CNN과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처음에는 약간의 얘네들이 허위 정보를 그렇게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얘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무방비로 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얘는 결국 교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월에 미국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의 학회가였는데 스탠퍼드대의 보고서가 이거 네. 발표가 됐어요. 보고서 내용이 전체가 84페이지인데 그것의 결론에 해당 부분이 63페이지에 나왔어요. 아니 그걸 그렇게 하는 거 없으니까 제가 그거 하나 찾으려고 63페이지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우와. 대충 봤어. 그래도 찾아놨네. 근데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네. AI가 생산하는 허위 정보를 줄일 묘책은 현재 없다라고 돼 있어요.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와 전문 학회가 보는 입장이 다른 거죠. 여전히 챗 GPT도 개발자들은 훨씬 기존의 AI보다는 낫다고는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했듯이 삼성병원 공주식 교수님의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누군가가 홍보 대행사가 어느 병원에 뭐 집어넣었어. 관절점 뭐 무릎 관절은 어느 병원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50명들이 막 챗보다고 그렇게 입력한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관절 전문 관절은 한국에서 어디야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챗 GPT한테 어떤 의사, 어떤 병원을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허위 정보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뇌혈관 수술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했더니 얘가 다른 정보를 내더래요. 틀린 정보를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틀릴 수 있고 조작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미국 의사시험까지 통과한 챗 GPT
소용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서울대병원 김주환 교수님께서 강조한 건데 네. 지금 의사들은 의대의 모든 교육과 시험은 주입식이에요. 얼마나 이거를 외우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인데 그런데 주입식은 챗GPT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의학의 원리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네. 여기서 뭐 어떤 검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 검사 중에 초음파 검사 무슨 검사가 어떤 원리를 갖고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알아야겠지만 이걸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다 외우는 것은 할 필요가 없죠. GPT야, 챗 GPT야? 그거 뭐지? 그럼 걔가 의대 교과서 그 다음에 걔한테 주문하면 되죠. 가이드를 대한 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좀 찾아봐줘. 근데 챗 GPT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질문이 더 정교하면 얘 답이 더 좋아져요. 뭐 그런 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폐암 아데노카시노마의 이기야. 그 다음에 뭐 머리에는 메타가 없어. 그러면 어떤 치료가 하니?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를 너무 의대 교과서 그러니까 최신판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외우는데 허비할 필요가 없죠. 원리를 알고 이런 거를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챗GPT의 등장은 오히려 기초의학 근본이 되는 의학의 과학을 공부하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환자의 개별 특성. 이 환자는 똑같은 이명이지만 언제 알았고 이 사람은 똑같은 이명이지만 어떤 동반 질환이 있고 이 사람은 똑같은 이명이지만 현재 기분 상태가 어떻고 가족 관계는 어땠고 경제적인 상태는 어땠어.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영역에 더 투자하는 기회가 생긴 거죠. 기존의 영역이 아직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클로징 멘트는 김주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짧게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약했는데 그렇게 외우는데 썼던 시간과 노력을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전념한다면 좀 더 인간미 있는 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챗GPT가 훨씬 활용될 영역이 있죠. 잘만 활용하면 얘한테 무슨 어디가 병이야, 뭐야 이런 거는 사실 지금 검색해도 사실 구글이 좀 더 낫긴 한데 근데 구글도 완전 자유롭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구글도 사실은 뭐냐면 학계에서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사야보다 늦은 거는 그들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검색 순위를 위로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화형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해요. 구글이 훨씬 더 기술은 앞섰는데 본인들의 소득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검색 사이트는 사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의료보다는 저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딱 치면 제가 생각하는 거에 역순으로 나옵니다. 역순으로 나옵니다. 검색 그거는. 아니 막 이렇게 AI나 이런 챗봇이 더 성장했을 때 사라질 수 있는 이제, 먼저 사라질 수 있는 직업 순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변호사나 의사 제일 먼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네. 근데 예전에 2016년대는 네. 어땠냐면 이제 변호사나 의사가 아니요 전문직은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 참 그래요. 이건 참 무슨 정부위원회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요. 제가 우리 지금 저출산 이번에 우리 역대 최저 저출산이었죠. 네. 저출산의 문제를 대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이에요. 근데 기자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 저출산의 대책을 한국보사연이나 이런 단체에 물어봐요. 근데 이 그동안 이 저출산의 예산을 쓰고 정책을 했던 거에 주축이 거기에요. 난 기자들이 좀 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80조 써서 지금 해요.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반성 없는 데가 또 묻고 있어요. 기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만약 거기 간다면 물론 담당자는 다르겠죠. 그때 하셨던 분하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 다르겠지만 기관은 같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돈은 280조나 썼는데 개선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이게 먼저 아닐까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와요. 보도가. 답답하죠. 이거 저만 답답한가요? 아니 많이 답답해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아, AI, AI.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직업 얘기하다가 그때도 뭐냐면 그 위원들이 이거 전부 다 그 반대예요. 무슨 뭐 노동자 무슨 뭐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의사 변호사 전문직이 전부 다 존속할 직업으로 나왔어요. 최근에 그 기사도 떴는데 2016년도에 뭐 생존할 직업 사라질 직업이라고 봤던 거하고 2022년도에 했던 거가 다른 거예요. 네. 그때 위원들이 그때가 제가 기자가 올 때는 하고 있을 때잖아요. 진짜 전문가들은 사실 그런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워낙 바빠서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저는 기자니까 그래도 그런 전문가들이 만나는 줘요. 근데 기사는 절대 못 쓰게 해요. 그분들 하셨던 말씀을. 조 기자님 딱 그랬어요. 아니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냥 봉사하려고 AI 개발할까? 아니죠. 돈 벌려고 개발하잖아. 딱이야. 현재 돈을 많이 없는 직업을 노리는 거야. 돈을 못 버는 직업이 아니라 무슨 헛소리야? 그러면 딱 돼요. 얘 AI가 지금 노리고 있는 이거 AI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노리고 있는 직업은 뭐냐면 더 많이 현재 버는 돈을 직업? 많이 벌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명쾌해요. 수 있네. 뭘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진짜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정말 말만 그러니까 SNS상 기사상의 유명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 회사랑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딱 그래서요. 조 기자. 작년 우리가 내가 이 기업을 하는데 뭐 봉사하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돈 벌려고 만드는 거야. 그럼 명확하죠? 그러면 저는 좀 더 안심이 되네요. 옛날에 인터스텔라인가 그 영화에서 로봇이 같이 다니는데 왜 농담 지수 올렸다 내렸다 네. 이런 장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 저게 진짜로 가능하다면 아나운서 직업도 위태로울 수 있겠다. 라고까지 가능한 거면 다른 우리가 이제 여러 일들이 많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갔을 때 시칠리아를 간 다음에 베니스를 갔습니다. 시칠리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관광객이 한 명도 없어요. 베니스를 갔더니 좋았지만 관광객이 엄청 많고 물가가 3배, 4배 비쌌어요. 시칠리아보다. 근데 제가 시칠리아 그 베니스 세바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세바한테 야 시칠리아 보니까 너무나 이거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안 들어? 그랬더니 다 그런 게 조 기자님 저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베니스의 저기에서는 곤돌라가 제일 이윤이 남는데요. 뭐하고 곤돌라하고 식당.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을 이렇게 곤돌라를 태우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여행업계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광지로서는 무수히 많이 좋은데 여행사가 이렇게 중간에 마진을 넣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물가가 싸면 더 업되는 거예요. 물가가 비싼 데여야 자기네들의 마진의 폭이 딱 스며들기가 좋다는. 똑같은 거예요. AI가 하는 것은 그냥 AI가 자체가 이거 하면 되는 데가 아니라 AI가 스며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데를 이 개발자들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AI 인간이네. 우리도 돈이 중요한데. 저는 그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지금도 뭐냐면 작년에 보면 비전문가들의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끌끌끌대고 있었어요. 아니 정말 저는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조 기자님이 우리가 그러면 이 회사랑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봉사하려고 만든 줄 아세요? 이거에 저는 딱 그냥 저는 오늘 이 기사 보면서 의사분들이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의사인 직업이 위협 당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분명히 기계적으로 이 챗 GPT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자연히 위협 당하겠죠. 네. 그러니까 인간 의사는 챗 GPT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챗 GPT가 하는 이렇게 어떤 뭐가 왔을 때 쭉 뭐 하고 쭉 뭐 이거 압니다. 외우는 능력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혈액속 이런 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 챗 GPT가 그냥 왜냐면 그분들도 이런 게 있을 때 대조한단 말이에요. 학회 지침과 논문과 이런 걸 보고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학회 지침과 논문의 기준으로 어떤 현상을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거 챗GPT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질문하는 거죠. 사고하는 거. 환자에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 환자 우리 영역이 따로 예, 있다. 그 영역은 아직 다행스럽게 아직 챗GPT가 못 가는 거니까 못 오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다음 버전에는 이제 질문까지 해버려가지고 그래. 질문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면 농담지수 모르겠는데. 올려놓고 한다니까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의대 다닐 때도 배우고 실제 환자를 보면서도 사실 이런 물론 데이터 뭐 지침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뭐 이 환자를 보고 듣고 막 이렇게 시각 뭐 시청 타촉이라고 이제 막 그런 기본적인 뭐 촉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얘가 오감 같은 거는 아직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인간만이 가진 뭔가 맞아. 오감의 영역으로 감각. 예, 환자와 이렇게 소통하는 그거까지 이게 모를 과연 수 있어.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로봇에 AI 탑재해서 뭐 이렇게 뭐 촉진하고 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상호작용하는 영역을 얘가 지배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그런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방송하는데 관절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는데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도 있으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보고 느끼면서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는 거는 네. 영원히 안 되지 물론- 않을까 싶어요. 저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뇌과학의 영역에서는 이것도 제가 MIT에 가서 MIT 공대 교수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완전 충격이었는데 뭐 이런 거 느낌이나 생각이 이제 다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우울증이 뭐냐면 뇌에선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와 뉴로트랜스미터도 결국 전기 신호로 그게 하거든요. 네. 그거 다 전기 신호잖아요. 딱 하더니 근데 왜 의사들은 그 전기 신호로 측정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얼마나 우울해. 지금 뭐냐면 나 얼마나 옵니까? 안 우울할 때 0, 가장 우울할 때 10 이걸로 하잖아요. 통증도 안 아플 때 0, 10인데 이걸 왜 그렇게 합니까?예요. 그걸 전기 신호로 딱 측정해서 측정하면. 얘의 전기 신호의 평상시의 전기 신호가 이 0이고 통증에 대해서 뭐 한다면 이렇게 더 자세히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결국 나중에는 누군가가 만약 이거를 한다면 왜냐면 모든 건 우리가 실은 느끼는 우리의 몸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가 전하의 움직임이고요. 다 전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물질이에요. 인간도 물질이고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원자는 핵과 전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전하의 이 움직임으로 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냥 오케이. 이거 상대방은 무릎에 뭐 측정을 봤을 때 무릎의 손상도는 뭐 어느 정도고 지금 현재 기분 상태는 평상시 뭐에 비해서 그걸 뭐하고 판단할 수 있어서 치료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가면 이 세상에는 인간들은 개성이 없어지겠네. 다 똑같아지겠네. 다 좋아지려고. 그래서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제가 늘 서두에 맞는 건 저는 제 이번 인생에 네. 그런 완성품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약간 끔찍하기도 하다. 안 나왔. 저는 정말로 완성된 의료용 AI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이런 게 나온 것들은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많이 부족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 의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 무게는 가볍지 않죠. 그쵸. 가볍지 않아요. 네. 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가 지금 부족한 것을 어떻게 더 활용하느냐는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왜 그러면 지금 이거 댓글도 보면 보시겠지만 이런 기사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의료는 세계 1위입니다. 모든 아웃컴 세계 1위지만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촉장애 환자를 보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피검사 하셨어요? 무슨 검사 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는 챗 GPT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를 보고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더 있을까 물어보고 왜래. 이런 거는 챗 GPT가 약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만 환자의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포괄적인 우리 그냥 공장에서 옷 찍어내듯이 그러니까 기성품으로 하는
의료는 챗GPT 못 따라가고 개인 맞춤형 의료는 챗GPT가 아직은 택도 없다. 그러니까 의사가 가야 될 거는 다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다. 그러니까 방향도 맞아요. 네.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니까. 네. 예. 아, 재밌었습니다. 건강 상담 메일 보내주셔도 저희는 챗봇보다 훨씬 더 딥하게 인간적으로. 오감을 다 사용해서 상의를 해드리니까 또 많이 보내주세요.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